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의 2의 7주차 12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으로 치른 인류의 성인식. 서양의 역사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시민혁명.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할 때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이 원칙이 여기서 확립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것이 그 당시에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 군주제였죠.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유명한 그림은 1830년 프랑스 혁명이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로와라고 있죠. 그 사람이 이 혁명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한 그림이죠. 이 여인이 자유의 여신이에요. 자유의 여신이 삼색기를 들고 이 시민과 노동자와 소년을 이렇게 이끌고 이 구체제, 왕이 지배하는 그 앙시엠 레짐, 구체제를 전복하는 그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이렇게 자유의 여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결코 이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았죠. 혁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닐 때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도 다른 많은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일어날 때처럼 이 국민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국민이 더 이상 살 수 없이 빵값이 너무 지나치게 오르고 막 기근과 국가 재정의 파탄과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했을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성을 잃고 이제 막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주아들이 시민들의 상층부를 차지했던 유사한 시민, 재산이 있는 그런 부르주아들이 이 봉건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의 그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겠다고 요구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왕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들을 리가 없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고,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성적으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아주 잘 만든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듣던, 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에서 잠깐 들었던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 10년, 1789년에서 1799년까지 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혁명이 유럽 각국에 이제 서서히 유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나 또 프랑스 혁명의 끝은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다시 이 봉건제도로 복귀하는 그런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도 역시 혁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 헌법은 자기 황제 제도를 빼놓고는 굉장히 공화제의 성격이 강한,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는 곳마다 이제 시민들이 이런 공화국을 세우려는 노력이 일어나서 19세기에 새로운 유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런 얘기를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해도 헷갈리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는 전체 인구의 0.5% 정도였고, 제2신분인 귀족은 약 1.5%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제3신분으로
전체 인구의 약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3신분은 다시 부유한 부르주아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로 나뉘게 되는데,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을 통하여 당시 부르주아들은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앙시앙 레짐이라 불렸던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재능에 따라 자유롭게 공직에 진출하며 자본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귀족과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의 대표적 전쟁인 7년 전쟁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대결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의 각축전이기도 하였습니다. 7년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쓴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게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적자를 만회하려 했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며 독립전쟁이 발생했었죠. 이때 프랑스는 라이벌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에게 엄청난 원조를 퍼부으며 독립전쟁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독립했지만 프랑스의 국가 채무 역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제 혁명 직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민 대표, 성직자, 귀족들이 모여 삼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루이 16세는 재정학화를 인정하고 세금의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은 신분별 투표를 해서 2대1로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고, 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투표를 원하였지만 실제 회의는 신분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민 대표들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지속되면 단독으로 입법기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분별 회의가 계속되자 결국 평민 대표들은 제3신분으로만 구성된 국민의회를 만들었고, 6월 20일에 베르사유 궁전의 회의장 옆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의회는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이 되면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여 파리로 향하였는데, 국민의회는 이 군대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혁명 시작 전까지의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1789년 7월 14일부터 혁명이 종료되는 1799년 11월 9일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월 14일 새벽 시민들은 폐허가 된 무기창고 하나를 습격하여 32,000자루의 총과 12대의 대포를 확보하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하였습니다. 화약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기도 하였거니와 언제부터인가 이 바스티유 감옥이 절대 왕정, 즉 앙시앙 레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투가 시작되었고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에 참석하여 군대를 파리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8월 4일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8월 26일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의 비교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스톱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89년 10월 5일이 되면 급진파 장풀 마라를 비롯한 저항 세력은 여성의 행렬에 발포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수천 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 루이 16세를 파리의 틸르리 궁전으로 끌고 왔고, 이때부터 루이 16세는 포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개월 후인 1791년 6월 20일 밤, 루이 16세는 틸르리 궁전을 탈출하여 아내의 친정이 있는 오스트리아로 망명하기 위하여 도망쳤지만 바렌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진이 붙잡힐 당시의 루이 16세의 모습이죠. 루이 16세는 곧장 파리로 압송되어 왔는데, 이 바렌 사건 때문에 그때까지도 왕을 사랑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 재헌의회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9월 드디어 2년 전 인권선언을 전문으로 하는 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헌법으로 인하여 모든 봉건적 특권은 폐지되었고 3권 분립의 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즉 입법권은 입법의회에, 행정권은 국왕에, 사법권은 선출된 사법기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재헌의회는 사라지고 입법의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초기 입법의회는 우파인 회양파, 중도파, 그리고 좌파인 자코뱅 지롱드가 있었습니다. 그중 지롱드파가 프랑스 대혁명을 방해하던 외국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1792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에 대한 결전 투표를 한 결과 전쟁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자 오스트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패전을 거듭하였고 국경까지 뚫리게 되자 1792년 7월 11일 입법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의용군을 모집하였는데 며칠 내에 파리 지역에서만 1만 5천 명의 시민이 모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행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불려진 군가가 마르세유의 노래 라 마르세이즈로 현재의 프랑스 국가이죠. 한편 1792년 7월 25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의 총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는 공격을 개시할 때 프랑스 국민들을 향해 반드시 국왕 루이 16세의 권리 및 왕실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말은 프랑스 민중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 입법의회에게 즉시 왕을 폐위시켜버리라는 압력을 가하게 만들었고 그에 힘입은 자코뱅당이 시청을 점거하고 새로운 시정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이 1792년 파리 코민입니다. 1792년 8월 10일 파리 코민의 지도하에 저항 세력은 스위스 근위병을 몰살한 후 틸르리 궁을 점령하였고 입법의회는 압력에 못 이겨 국왕을 폐위하고 대신을 교체하였으며 국민의회를 소집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792년 9월 22일 새로이 성립한 국민공회는 만장일치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천년을 지속해온 프랑스 군주제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울러 틸르리 궁에서는 루이 16세가 적과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어 이듬해인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792년 9월 제1공화국 탄생에 맞춰 프랑스는 발미 전투에서 상킬로트 등 프롤레타리아가 활약하여 연합군을 격파했고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얻은 자코뱅당이 확실히 권력을 잡았지만 점차 혁명은 광기와 공포로 물들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코뱅당의 루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의 처형 이후 모든 문제를 단두대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혁명 초기의 공신이었던 에베르와 당통도 루베스피에르에 의하여 단두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권선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인민의 벗의 참가인이며 혁명 지도자 장풀 마라도 1793년 7월 자신의 욕실에서 지롱드파 지지자에 의하여 암살되었습니다. 당통이 죽은 후에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법정에서 사형과 무죄만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막무가내가 되었는데 결국 1794년 7월에 국민공회에서 연설 중 거꾸로 국민공회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단두대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를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테르미도르 반동을 이끌었던 탈리엔과 바라스 등은 이후 본인들의 이익을 지켜줄 공화국 제3년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는 양원에서 선출한 5명으로 구성된 총재정부가 맡기로 하였고 양원은 500명의 의원과 원로원으로 하되 선거는 재산 소유자만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부르주아까지만 권력을 인정하려 한 것이었죠. 아울러 새로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국민공회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왕당파는 당연히 이에 반대하였고 곧 시위대를 조직하여 1795년 10월 5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바라스를 도와 쿠데타를 진압한 것이 나폴레옹이었고 이를 방데미에르 13일의 쿠데타라고 합니다. 새로운 의회가 선출한 총재 5명은 모두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한 국민공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그들의 목표는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 필요했고 나폴레옹이 임명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곧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났고 총재정부 프랑스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97년 오스트리아와 campo 포르미오 조약을 체결하여 루이 14세의 평생 수건이었던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와 니스, 사보이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은 사륙과 기아의 공포에 허덕이던 프랑스인들에게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탈리아 원정 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인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탄 말은 그림과 같은 신경질적인 군마가 아니라 훨씬 튼튼한 노새를 타고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1798년 5월 이집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국의 정세가 본인에게 유리해질 때 돌아와 정권을 장악할 셈입니다.
셈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 원정은 그를 견제하려 했던 총재 정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였죠. 어쨌든 이집트 원정은 성공적이었고 그동안 프랑스 내에서 총재 정부는 여러 이유로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때에 맞춰 나폴레옹은 귀국하였고 1799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에게 굴복한 의원들에게 3명의 통령에게 총재 정부를 임기한다는 법안을 가결하게 하였는데 이를 부리메르 18일의 쿠데타 또는 안게달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3명의 통령은 나폴레옹, CAS 그리고 피에르 로제 디코였습니다. 물론 수석 통령은 나폴레옹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이 시기까지를 프랑스 대혁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예,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몇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혁명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종의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한 이 프랑스의 지금까지 국긴 이 3세기 가운데가 부르봉 왕가, 프랑스 혁명이 타도했던 그 왕가의 색깔이거든요. 흰색이.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회가 그렇게 그때 색깔을 그 3세기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혁명의 초기에는 즉 나중에 그 프롤레타리아의 자코뱅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결국 왕을 완전히 폐위시키고 죽이기까지 하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왕을 없애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갔으면 영국처럼 입헌군주제가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은 독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를. 그 명분은 루이 16세가 왕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얘기는 자기네 나라의 봉건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겼으면 모르는데 지니까 이제 왕이 있는 한 외국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겠다 해서 결국 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목청 쐬고 칼 들고 총 든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정말 이 루이 16세가 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이제 다시 옛날 봉건 왕조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입헌군주제라도 받아들여야지 하고 외국에 대해서 침범하지 마라. 나는 이런 새로운 입헌군주제나 새로운 체제를 인정한다. 다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왕을 그대로 유지시켰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변화의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맞추고 그걸 인정을 못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 그 권력을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부르봉 왕가는 역사에 사라지고 그야말로 루이 16세 그리고 그 부인 앙뚜아네트 그 자녀들까지 다 결국 단두대에서 죽거나 결국은 학살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봉건 왕조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물론 나폴레옹이 잠깐 나중에 황제를 다시 황제 제도를 만들고 이제 이제 그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왕이 되고 뭐 그랬죠. 황제가 되고 참 아주 아이러니컬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부르봉 왕가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그 엄청난 수십만을 결국은 서로 그 혁명의 온건파와 급진파들이 서로 싸워서 거의 30만 명을 서로 죽고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특권, 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이 역사가 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불필요한 국민들의 피와 혼란과 그런 어떤 무서운 결과들을
수레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일어난 혁명은 또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가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바로 이때 나폴레옹이 만든 이 세 사람의 통령, 그래서 나폴레옹이 종신 통령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제도라는 게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자유, 평등, 박애 또는 형제애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의 기본 이념 원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또 엄청난 피와 혼란을 겪었던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 넘어가지 쉬세요.